어제 박정길 동부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가 김은경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냥 영장 기각 차원을 넘어서서 문 정권이 그야말로 향후에는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또 어떠한 것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리고 법과 제도 시스템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겠다. 총선 대선까지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뭐든지 제거하고 뛰어넘고 가겠다라는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권이 최소한의 양심만 있다 하면 판사가 500자 정도에 달하는 긴 장문의 영장 기각 선언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독립선언문 같이 영장 기각 선언문을 그렇게 발표해서 지금 김은경이만 기각시킨 게 아니라 앞으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 뒷조사했다고 쫓아냈다고 하는 거, 사람 내리 꽂았다는 거, 그런 거 들고 오면 전부 다 나라 같지 않은 나라에서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지난 정권이 임명한 일 제대로 못하고 문제 많고 비리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청와대의 행정부 인사 개입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사법부에 들고 오지도 말고 검찰은 수사하지도 마라. 그렇게 검찰한테 일종의 통보를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최순실 일파 국정농단의 정상화라고 말을 하고 탄핵을 언급하고 이런 식으로 또 더 나아가서 새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의 정상화. 그러면 그 전에 문 정권이 등장하기 전에는 공공기관이 정상화되어 비정상이다가 이제 문 정권이 되어서야 정상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집어넣은 인물이 환경공단에 지금 문제가 됐던 상임감사, 문제 가르쳐줘도 떨어져 버려서 산하기관에 또 억지로 기어 들어간, 그게 정상화라고 박정길 당신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제가 묻고 싶어요. 인간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 되고 판사라고 신이 판사한테 네 멋대로 판결하라고 정권을 부여한 게 아닙니다. 판사는 사회적 통념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법과 제도의 틀이 요구하는 수준 하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 정치한다고 판결해버린 판사를 사법부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는 상권 분립이나 민주주의를 위한 시스템이 먼저 무너지고 두 번째는 언론이 침묵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이 선동에 휘말려 갑니다. 자, 지금 정확하게 이 3박자 민주주의 시스템, 언론의 침묵, 국민의 선동에 휘말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불문가지로 임종석과 한양대학교 같은 학번에 전대협에서 일을 했던 전력이 보이는 이 판사가 그야말로 문 정권의 가장 위기의 시점에서 청와대로 수사가 번지는 부분을 몸을 던져 막아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으로 공공기관의 기강회의,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 칩시다. 그거하고 공공기관의 기강회의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럼 지금 문 정권에서는 공공기관의 기강회의가 없고 공공기관에 충분히 능력이 있고 그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오고 있다고 박정길 당신은 말하고 싶은 것이냐, 제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디 문정권 등장하는데 숟가락이라도 하나 올린 정치 브로커들을 이렇게 남발해서 내려보내는 듯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그 임원 후보자를 협의 내정하던 관행이 항상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가 그 개입 좀 하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법안을 하나 좀 발의하길 바래요. 대통령이 되면 한 3만 개쯤 되는 임명직 자리를 대통령 마음대로 엽관주의라고 있죠. 미국에서 횡행하는 엽관주의. 그 엽관주의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 맘대로 임명할 수 있다. 낙하산을 뭐 하든 아니면 노숙자를 불러다가 기관장으로 앉히든 복덕방 주인을 국토부 장관으로 하고 국수집 주인을 식품안전처 처장으로 하고 병장 제대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하든 아무 상관없이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 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국토부 장관 부동산 투기금보다는 성실하게 부동산을 속에 알선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현장에서 부동산에 대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나라에 이런 식으로 제도를 정해놓고 그 운영을 편법으로 할 바에야 자, 엽관제라는 이 말을 보면요. 스포일스 시스템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을 인용하는 방식의 하나로 정치적 지지자를 지지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미국에서 성행하였다. 1883년 펜들턴 법이 통과되기까지 미국 연방정부는 완전히 엽관제였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미국에는 엽관제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사는 이 대통령 선거 때 후원금을 많이 낸 사람 중에서 문화에 조예가 좀 깊은 사람이 프랑스 대사로 가고 뭐 카리브 연안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의 대사는 그야말로 그 다음으로 후원금을 조금 적게 낸 그렇지만은 대통령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 가고 이런 식으로 미국이 지금 엽관주의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해버려도 야당이 문제를 아직도 크게 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최소한의 검증은 미국은 엄격하게 되어 있지요. 한국처럼 검증한다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봤자 그냥 청문회는 요식행위고 뭐 민정수석이 검증을 한다 해봤자 그거는 봐주는 거고 이런 식의 형식적인 부분은 적어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증 통과한 사람은 네 마음대로 시켜라. 그게 미국의 엽관주의인데요. 자, 한국도 차라리 엽관주의를 도입해서 대통령 되면 한 3만 개쯤 되는 임명직 자리에 지 마음대로 임명하도록 하게 해줘야 된다. 그 추천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장관이 하지도 않는 걸 장관의 추천을 복수로 받아서 그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짓거리를 말라 쇼를 합니까? 말라 숨어서 하고 말라 문제를 D로 가르쳐주고 A 하다가 안 된 놈은 B다 꼽아줍니까? 처음부터 이상 3만 명을 지정한 자리에 임명한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해서 패거리 지어서 서쪽 집이 이기면 서쪽에서 나라 다 먹어버리고 동쪽 집이 이기면 동쪽에서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먹고 있는 5년 동안은 아예 뽕을 뽑고 그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해먹으세요. 뭘 하고 인사 검증을 한다고 지랄을 하고 뭘 하고 청문회를 하고 뭘 하고 몰래 숨어 다니면서 서류 들고 다니다가 잊어먹고 뭘 하고 이 면접인이 이런 걸 합니까? 서류심사 면접을 해서 10대 명이 희망을 품고 희망 고문을 해요. 다 정해놓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냥 대통령 선거에 나는 이겨서 내 주변에 한 3만 명 취직시키려고 출마했다. 그리고 되면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주변에 다 줘버리겠다. 사람 능력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있냐. 그렇게 해버리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의 뻔뻔함이요.
이제 사법부를 사법농단이라고 막 조지고, 그리고 저거하고 컬러가 맞지 않는 판사들을 옷을 벗기고, 그리고 뭐 법관회의라는 이름을 띄어서 판사들을 수십 명을 탄핵하라고 국회에 판사들이 결의하고 이 짓거리를 한참 해대고 김경수 1, 2심 판사들을 엄청나게 겁을 주더니만 이제 이 박정길이라는 자가 간이 배밖에 놓은 거예요.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뭐 문정권의 하수인이고 문정권의 거수기인데 상권 분리 그런 건 사라진 지 오래돼서 내가 뭐라고 이 영장 받아서 판결하든 아무런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으니 사법부에서 내 마음대로 정권 편 한번 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나경원식으로 무슨 청와대가 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어쨌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판사가 자진해가 총대 메고 내가 이거 때려줄게 하고 판사 스스로가 이 정권의 한마디로 하수인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정권이 이렇게 했을 때의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안 하지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 그나마 조선일보가 일면에다 좀 이걸 썼지 나머지 언론들은 이 부분의 기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보도를 안 해요. 조선일보만 사설에서 이제 한국에서 정말 판사가 재판서 정치를 하고 있다. 어제 제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그 정치 판사라고 제가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는 동아일보가 기껏 김은경 영장 기각 블랙리스트 면죄부 아니다고 아주 소심하게 썼습니다. 나머지 언론들은 이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자, 문재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역관주의를 선언했습니다. 정당 그리고 자신에 대한 충성과 기여도에 따라 공직자를 지 맘대로 임명하겠다라는 걸 선언했어요. 자, 이제 조윤선과 김기춘이 또 안종범이 김종덕이 이제는 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장한테 서한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쓸데없이 깜빵살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이 사람들을 깜빵에 살릴 지금 명분이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판사가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이라면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좌파 정권 10년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좌파 정권의 10년 동안의 국정농단이 영향을 미쳐서 공공기관에도 번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강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청와대의 말을 듣지 않고 개혁에 저항하는 공직자를 쫓아내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그건 당연히 국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역할이었다. 개혁을 위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모든 판사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엄한 최순실 일파라는 말만 바꾸게 되면 이제 다음에 오는 판사는 정권 교체가 되었다면 문재인 일파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낙하산으로 꼽았다. 그렇게 또 판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또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논란이 되면요. 그래서 사실상 박정길로 하여금 이제 지 맘대로 아무데나 사람 꼽고 청와대가 마음대로 공무원들을 호령해서 내리꽂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고 이런 게 범죄가 아니다라고 만천하에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과거에 노무현이나 김대중도 좌파 정권으로 권력을 운영했지만은 이렇게 뻔뻔하게 과감하게 배째라는 식으로 하지 않았고 또 사법부를 이렇게 완전히 창녀처럼 장악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창녀라고 나는 봅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어제 내가 이런 말을 했다만 삭제를 했는데요. 창녀라고 표현하지 않고는 더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써 창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창녀가 된 거예요, 정권에. 자, 헌법과 법률을 팔아서 정권에다가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작자가 판사를 해먹는 나라에서 이제 국민들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한들, 사법부의 건의에 대해서 오줌을 갈긴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재인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게 박정길이 혼자서 했을까요? 자, 문재인은 무슨 생각을 과연 지금 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문재인은 지금 대북 이슈가 지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얼마 전에 북한에 대한 재무부의 추가 제재를 저지시키면서 또 북한과 협상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이 포착되고 있지만은 빠른 시간 안에 미북 회담에서 뭔가 결론이 나와서 그 미국이 정해놓은 틀에 북한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자, 문재인은 지금 북한을 이용해서 총선에 대성을 하고, 즉 총선 전에 평화협정까지를 완성해서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고 휴전선을 문을 열어 제끼려 했을 거라 봅니다. 지금 김연철의 계획에 그게 다 나왔잖아요. 통일부 장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작년 12월에 통일연구원장으로 그런 걸 발표했고 1월 달에는 중국에 가서 그런 부분을 협의했다고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 변수가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총선 전에 현재로서는 북한 변수가 통할 수 있을지 극히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문재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북한 변수가 사라진 속에서 경제는 붕괴되고 대북 정책도 사실상 실패했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비리 스캔들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 문재인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지금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정치 공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이 어울리지도 않는 세 가지를 직접 엮어서 억지로 지금 이미 다 끝나버렸고, 그리고 현재 와서 검증조차도 거의 불가능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미세한, 이것보다 더 큰 현재 진행형인 현 정권의 비리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전에 보수 세력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10년 전의 일들을 끄집어내와서 지금 물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닝썬으로 또 기업이나 또 각종 연예계를 동원해서 또 최순실, 이명박 일가들을 동원해서 좀 바람을 잡고 싶었는데, 여기에 윤규건이라는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던 문 정권의 온갖 의혹들, 우리들 병원 같은 의혹들을 다 틀어막던 문 정권의 이 비리무마 하수인이 걸려들어 버린 겁니다. 집사가 걸려들은 거죠. 온갖 더러운 일을 뒷수습해 주던 집사가 버닝썬 사건에서 걸려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제는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공격 중에 김태우 수사관에서 비롯된 블랙리스트 부분은 한 방에 그냥 불을 꺼버려서 검찰의 수사 동력을 없애버려야 된다. 여기서 무너지면 330개 기관에 660명이 다 낙하산이다고 나올 거고, 블랙리스트라고 나올 거고, 또 사찰당했다고 나올 거니까 이걸 일단 꺼버려야 된다. 그래서 박정길로 하여금 김태우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깔아뭉개버린 겁니다. 박정길 판사의 어제 김은경 영장 기각은 김태우 수사관이 작년 11월 말부터 진행시켜 온 이 블랙리스트, 사찰 이런 부분들을 다 한 방에 깔아뭉개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한테 지금 경고를 하는 거죠. 동부지법의 주진우 판사, 당신 옛날에 우병우 밑에 있다가 나오지 않았냐, 청와대.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 정권을 물라고 하는데 너 뜻대로 안 될 거다. 헛궁 버리라. 이런 식으로 지금 경고를 하고, 검찰이 피우진 보훈처장 쪽을 뒤져서 손혜원 아버지 훈장 수여한 부분에 대해서 뒤지고 있는데 이것도 포기해라. 그런 식으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검찰은 여기서 더 정권에 달라들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걸 판사 한 명의 판결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저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겨레는 채용 비리, 김성태와 KT 2인자 연결고리는 전 노조위원장, 전 국회의원 친인척 차관급 딸도 특혜 채용 정황 해가지고 김성태 의원 딸 등 최소 7명의 서류 전형 면접 탈락 뒤 최종 합격, 김성태 딸 이력서 건넨 서유일 전 KT 홈 고객 사장 영장 청구 등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드러나는 과거 보수 정권의 특혜 채용 당사자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윗선과 배후가 어디까지 드러날 것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홍문종 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측근 3명을 KT의 고문으로 박았다. 이야기까지도 또 나왔지요. 그래서 이석채, 지금 황창규 외에 그 전에 MB 때 하던 이석채 KT 사장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사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거를 보면 제가 그리고 방송을 할 때 이런다고 문제 제기를 자꾸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 뭐 듣기 싫다, 불편하다,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거 좀 자제를 제가 하겠지만은 무의식 중에 나오는 부분까지도 너무 이야기를 제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인터넷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그런 부분은 용인할 수 있는 범주의 영역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또 말을 할 때 부분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의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부분의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좀 자신이 성격이 지나치게 예민한 게 아닌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어떤 분은 황장수 소장이 요즘 신문을 보고 읽는 시간이 늘어났다. 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기사들을 다 보십시오. 한 5%, 3%만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자, 제가 어떤 사안을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그 전개 과정에서 기존에 나오는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인용을 하고 거기에 제 생각을 보태어서 결론을 짓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방송한 것도 세 꼭지 이상이 전적으로 저의 창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은요. 제가 뭔가 못마땅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분들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서 꼭지를 줄여서 5개를 하지 말고 3개를 해라. 제가 뭐 남발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번개 뉴핑을 또 더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할만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해하는 관점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로는 일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요. 번거로울 정도로 말을 하니까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 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KT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서 지금 노리는 바는 그야말로 이 정권 안에서 쌓여있는 그 정권의 비리를 전부 다 끄집어내서 앞으로 한국당을 향해서 던지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박정길이 사실상으로 문재인의 선전포고를 대신했다. 그리고 이후에 숱한 지금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김학인만 가지고도 당장 황교안, 곽상도를 겨냥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급주기용이고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따로 개인적인 비리의 틀을 만들어서 또 터뜨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축적해 놓은 자료를 집요하게 터뜨리면서 거기에 치어리더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김학의와 관련된 성매매 여성들, 장자연과 관련된 과거의 동료라는 사람들 갑자기 다 나타났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KT 노조가 황교안 아들 문제를 거론한 거. 노조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겁니까? 자, 그래서 그런 비리들이 저질러지면 그 당시에 노조가 그런 비리들이 저질러지고 있다라고 폭로를 해야지.
정권 한참 바뀌어서 저들하고 우호적인 정권이 등장하니까 이제 과거에 알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게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비리라고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지금 야권에 특히 한국당을 주변으로 해서 현 정권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리들을 터뜨릴 것인가 불문가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 전에 문 정권은 한국당을 그냥 내버려 두고 총선을 치르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경제도 자신 없고 북한 변수도 많이 사그라들었다.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야말로 비리를 폭발시켜서 다 집어넣는 거다. 그래서 그야말로 보수 세력이 도둑놈이고 부패 카르텔이고 더 나아가서 마피아다. 자, 우리는 무능해도 저런 마피아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총선까지의 과정이 정말 피가 터지는 유혈낭잔 과정이 될 거다라는 걸 제가 미리 예고를 하는 겁니다.